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6번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우리가 공매라는 게 나왔는데 이 공매라는 게 부동산의 경공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매도라고 하죠. 아마 이제 신문지상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주식에서만 가능하죠. 공매도가. 우리가 숏셀링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해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공매도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공매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라는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여기 이제 우리 감정평가 시험 문제 학교론에 나왔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조금 뺏겼다라고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부동산 시장, 강성률 쪽 시장은 이론상이잖아요. 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반영됐으니까 어떠한 정보로도 정사용만 얻죠. 자, 부동산 시장, 부동산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하위 시장이 존재하고요.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률 쪽 시장일 때는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는 즉시 시장이 반영되죠. 그래서 과거나 현재까지 반영됐으니까. 자, 부동산 시장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으면 초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할당률 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정확하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7번은 이제 입지와 도시 공간 구조를 같이 낸 거죠. 그래서 17번은 다음 입지와 도시 공간 구조에 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1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요. 디귿하고 리을만 맞아요. 자, 넬슨이 안 나왔다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나왔거든요. 넬슨이 특정 점포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지를 제시한 게 넬슨입니다. 이 지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알론소는 입찰제 이론을 얘기하죠. 단일 도심의 토지용 형태를 설명함에 있어서 입찰제에 맞고요. 자, 그럼 기억하고 니은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자, 17번에 기억하고 니은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정답인데요. 자, 17번에 그러면 기억은 왜 틀렸냐 들어가죠. 자,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직거리, 시간거리, 매장 규모 같은 공간 요인뿐만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도 따진다는 것은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입니다. 허프 이론이에요.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렇게 가졌어야 되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이제 니은은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심과 부도심 사이의 도로, 고지대, 구릉지, 주요 간선도로의 근접성을 제시하였다. 자, 우리가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이 저소득층에서 되는 게 아니라 고소득층 중심으로 갔죠. 고소득층들이 이 주거지는 교통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강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고요. 정답 4번이 정답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18번 넘어가겠는데요. 저것도 이렇게 시험 문제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주택시장이 세분화한다는 것은 수요자 집단을 나눠요. 소비자 특성에 따라서 우리 가능 사용자를 범주해서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특정한 부동산 제품의 소비자를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자, 어떻습니까? 2번이 정답이죠. 일정한 기준에 의한 주택 수요자들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을 구분한다. 다른 거 틀렸으니까 뭐 우리가 읽을 필요는 없죠. 자, 19번 가겠습니다. 19번도 좀 쉽게 냈어요. 수용급인데.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르시오. 자, 우리가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를 늘리잖아요.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 감소하는 게 맞겠죠. 니은이 맞고요. 그 다음, 자,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나죠. 가격 상승이 기대다? 자, 어때요? 가격 상승을 예상하다 보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수요 증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감소 요인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니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래세가 부동산 거래세 인상하면 수요를 감소시키니까 미음 들어가죠. 이 두 가지가 되니까 19번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조세를 냈는데 재산세. 자,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당연히 재산세는 지방세는 맞아요. 취득 단계가 아니라 보유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다른 거 볼까요? 지수세 감면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더 수요를 더 늘려서 거래를 더 활성화시키고요.
증여세는 국세입니다. 취득할 때 부과되는 거죠. 자, 양도세 중과가 이 동교로가는 꽁꽁 얼어붙어 거래가 물량이 안 나와 잠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는 거 정확하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들어간 보유 단계 보유 정확합니다. 정답 5번. 조세는 좀 쉽게 출제가 됐다고 봐야 돼요. 자, 그다음 우리가 정책에서 조금 안 냈던 걸 냈는데 21번은 정답이 4번인데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자 공급을 해요. 그럼 입주자가 주거지 선택이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못하죠. 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공급 정책이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 수요자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해요. 입자 공급이 공급되는 주택은 선택해야 하게 되는 주거지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죠. 자, 그럼 금융지원 정책은 우리가 간접이죠. 금리 나왔으니까. 주택 정책은 주거 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복지 기능 수행되고요. 자, PIR과 RIR이 처음 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뜬 이유를 좀 보신다면 우리가 이제 몇 년 사이에 좀 집값과 임대료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프라이스는 주택 가격입니다. 자,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인컴이 연소득이에요. 레이토가 비율입니다. 그럼 요게 너무 높으면 주택에 대한 그 부담 능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낮아야지만 우리가 좋은 거죠. 가구 지불 능력이. 그다음에 소득 대비 RIR이라는 건 렌트입니다. 렌트는 임대료죠. 자, 임대료를 자, 인컴, 소득, 연소득을 나눴을 때 임대료도 낮은 게 좋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가구 지불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낮을수록 좋다라는 것도 머릿속에 이렇게 두시고요. 자, 5번 주거복지 정책상 주거급여 제도는 소비자 보조 방식이 들어가죠. 우리가 바우처 같은 건 소비자 보조 방식, 임차인 보조니까요. 자, 그러면 22번은 이제 처음 떴는데 우리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행복주택은 무조건 젊은 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2번에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죠. 1번은 행복주택이라고 했었어요. 행복주택이 맞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아닙니다. 자, 항상 공공주택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식주택 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죠. 그래서 이 행복주택은 젊은 층 들어가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들었다. 아, 이거 행복주택이다. 공공임대. 정답 1번. 영구임대는 50년 이상 영구적인 임대가 키포인트고 장기전세주택은 이 SH공사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서울에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을 해요. 자, 그래서 보고요.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갖고요. 자,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정된 주택 도시기금의 자금을 받아 기존 주택을 임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답 1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23번이 어려웠어요. 23번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상 도입까지 된 거는 처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랑 연도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23번. 여기까지 낸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니은부터 나와야 되는 게 3번이 정답인데요. 자,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제도가 처음 생겼죠. 공인중개사 제도가 1983년에 생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 김영삼 대통령 정권 때 부동산 실명제라는 걸 만들어요. 부동산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로 가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1995년. 자, ABS 같은 이제 자산 유동화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 자산 유동화는 IMF 때 우리가 좀 생겼습니다. 우리가 현금화가 좀 어려워서 불안일 때 유동화 제도는 1900 어떻습니까? 98년이 IMF 때 당시죠. 마지막이 부동산 신고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2006년서부터 생겼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 자, 그래서 2006년 정도 만들어졌다. 그럼 요거는 이제 정답은 어떻게 돼요? 3번이 정답이죠. 니은, 디귿, 기억, 리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24번 갈게요. 자,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 모두 고르시오. 자, 제가 폐지된 초소를 암기하라 했죠. 초소가 폐지됐습니다. 그럼 초소라는 걸 암기한다면 두 가지는 우리가 폐지됐어요. 자, 개발행위 허가제나 용도지역지구제는 우리나라에 현재 시행되고 있죠.
이 두 가지는 다 폐지됐습니다. 이게 초소. 자, 초라는 게 토지 초과 이득세죠. 토지 초과 이득세제는 우리가 폐지되고요. 세제 폐지되고, 자, 초소 택지 소유 상한제도 폐지됐죠. 택지 소유 상한제, 택지 소유 상한제도 폐지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초소, 폐지된 초소.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특강 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추가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이 초소만 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5번 들어가도록 하죠. 자, 민간 투자 사업 방식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연습을 했다면 이 빌드, 트랜스포,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 운영이냐 아니면 리스, 정부한테 리스를 해주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고 또 다른 것들이 또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보면은 갈게요. 25번.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이 빌드죠. 준공이 빌드고요. 자, 이거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속이 있습니다. 이게 트랜스포예요. 기속이 트랜스포. 자,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정한 기간 동안 임차죠. 임차. 그럼 BTL이 되는 거거든요. BTL. 그다음에 이제 특히 교통시설 같은 거는 이제 그 어때요? 터널이나 고속도로는 BTO 방식이고요. 자, 이건 이제 학교나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건물이잖아요. 사용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울 때는 BTL 방식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좀 수월하게 맞췄을 것 같고요. 자, 26번 갑니다. 자, 이게 좀 어렵게 나왔죠. 자, 난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본환원율이라는 걸 우리가 그 감정평가에서 배우잖아요. 자본환원율은 이제 자본의 기회비율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반영해서 우리가 그 어때요? 자본시장의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함께 또 상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자본환율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또 위험이 높으니까 자본환율도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자산이 창출하는 순소득에 해당 자산의 가격을 곱한다. 자본환율은 순소득을 자산의 가격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예전에 자, 수익가격이라는 수익환원법은 자, 우리가 순영업소득이 올라가죠. 순영업소득이 올라가고 환원율이 내려오게 됩니다. 순영업소득이 이렇게 올라가고 요 환원율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얘와 얘를 바꿀 수 있잖아. 그럼 환원율이라는 것은 자, 어떻게 돼요? 바뀌었죠. 순소득을 자산의 가격으로 나눈다고 하셨어야죠. 그죠?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투자자의 기대를 반영한다. 자, 요거는 맞죠.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자,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 투자자의 기대를 또 반영할 수가 있죠. 자본이 상승한다. 자, 요거랑 요거는 반대예요. 자, 얘가 상승하면 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환원율이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그러니까 이건 할인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할인율이 높아지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자, 프로젝트 위험이 높아지면 자본 환원율도 상승하겠죠. 위험률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미음만 맞죠. 정답 2번. 자, 이것도 조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27번도 이제 계산 문제인데 좀 특이하긴 했죠. 자, 그래서 27번도 좀 난이도가 있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 들어갈게요. 향후 2년간 현금 흐름에 이용한 다음 사업의 수익성 지수는 자, 수익성 지수는 항상 분수는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지수니까 항상 학교론에서 지수라는 건 앞에 게 올라가거든요. 수익이 올라가니까 유입이 올라가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누게 됩니다.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볼까요? 여기서 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모든 현금 유입의 유입과 유출은 매년 말에 발생한다. 현금 유입은 1년 차에 1,000, 2년 차에 1,200만 원이거든요. 자, 획기적이었어요. 자, 그럼 요거를 구할 때 그 현가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땡겨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1년 차가 1,000만 원이 된다는 것은 자, 일시불의 현가 계수 1년짜리로 땡겨오라는 거지. 그럼
그럼 우리가 0.95가 되겠고요. 950만 원이 떨어집니다. 950만 원 플러스. 자, 그 다음에 1200만 원이 0.90으로 땡기라는 거죠. 2년후 예시분이니까 1200만 원에다가 곱하기 0. 우리가 90이죠. 자, 그럼 요건 얼마가 돼요? 108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럼 합치면은 203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유입이란 말이야. 그럼 유입이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2030만 원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유출은 어떻게 되죠? 유출은 유입의 80%예요. 그러면 그냥 요걸 대입시키면 돼요. 자, 우리가 2030만 원을 곱하기 80%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항상 계산기 두드기만 하면 퍼센트를 남기세요. 그래서 2030에다가 곱하기 80%를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 얼마가 나와요? 자, 우리가 2030, 자, 2030 곱하기 80%를 누르면 1624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2030만 원이 위에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얼마가? 1624만 원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1624만 원. 자, 그럼 이건 몇 점 몇이다? 우리가 1.25가 되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좀 색다른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8번은 이제 지렛대 효과를 냈는데 참 특이하게 냈어요. 자, 수익형 부동산 간접 투자에서 자기 자본 수익을 상승시키는 전략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28번 정답은 5번이 정답인데요. 자, 이건 지렛대 효과입니다. 자, 필기를 해보면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이는 게 정의 지렛대 효과잖아요. 플러스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자기 자본 수익이 가장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걸 우리가 지렛대 효과에서 했던 식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으로 간다면 28번.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키다는 거는 정의죠. 긍정적.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총자본이라는 게 있죠. 총자본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이 그 다음 나오고요. 은행이 저당이 저분 타인 자본이잖아요. 그럼 저당 수익이 제일 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당 수익률이 제일 낮아야 된다.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저당이 총보다 커야 된다? 아니죠. 우리가 저당이 총자본보다 크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럼 부채 비율이 높으면 자기 자본수는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면 1번 임대관리를 통한 공실을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자기 자본을 높이겠고요. 자본이동 양도 차익이죠. 자산가치 증대는 자기 자본 상승시키겠죠. 우리가 항상 운영소득만 아니라 처분소득 보니까 세금이 감면되는 도관체를 또 활용한 절세 효과도 있는데, 도관체가 이제 중간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가 뭐 유동화 회사처럼 이제 중간에 어떤 그 SPC처럼 전문 회사가 되겠죠. 효율적 시설 관리를 통한 운영 경비를 절감. 정답 5번입니다. 좀 개인적인 성향이 강했죠. 염두에 보시더라도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출제가 안 됩니다. 이제부터. 그 다음에 29번에다가 몇 번 적으세요. 아, 진짜 여러분들 비율임대차는요. 우리가 중개사법에 한번 나오고 공인중개사의 감정평가, 우리가 우리 시험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었어요. 이건 진짜 처음인데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잖아요. 제가 이제 또 31회 때 낼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9번은 비율임대차입니다. 비율임대차. 자, 매출액의 비율대로 내는 거죠. 그럼 앞쪽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연임대료를 물어본 건 아니야. 연임대료는 이미 주어졌어요. 그죠? 그럼 임차인 A는 작년 2년 동안 분양면적 1000제곱미터의 매장이 중요하죠. 밑에 단위당을 곱해야 되니까. 비율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로 지급한다. 자, 그러면 기본임대료는 먹고 가자는 거죠. 기본임대료는 무조건 내야 돼요. 내야 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급하고 이를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거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한 임대비율을 곱하겠다. 그러면 기본임대료에서 가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총임대료 벌써 나왔어. 5,500만 원이라고. 그럼 5,500만 원이 나와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자, 어때요? 이걸 알고 싶다는 게 아니죠. 보통 이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건데, 해당 계약 내용에 따른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얼마냐? 아, 황당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임대료부터 갈까? 자, 5만 원이잖아요. 1000제곱미터에 5만 원은
5천만 원이 되거든요. 5천만 원. 일단 5천만 원 내야 돼. 5천만 원보다 다 크지 금액은. 찍을 수는 없죠. 자, 그래서 그 상태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5% 주프게 하겠대. 자,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야?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30만 원을 1000제곱미터 가면 매출액이 3억이란 말이야. 3억. 그럼 3억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자, 갑니다. 그 손익분기점에서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5%를 적용하겠대.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그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거에 초과하는 매출액을 이제 보다 보니까 전체 총임대료가 5,500이잖아요. 그러면 그 초과하는 기본 임대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 기본 임대료 초과하는데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500만 원. 그럼 500만 원이 얘가 되는 거죠. 예. 그 500만 원이면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5%를 적용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 금액은 얼마냐? 자, 그러면 자, 우리가 3억에서 자, 요 금액을 빼게 되면은 자, 보통 그럼 어떻게 돼요? 5%의 초과 매출액은 1억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죠. 자, 이건 이제 계산 문제가 이제 우리 해설을 한번 볼게요. 해설이 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죠. 자, 29번이죠. 29번. 자, 이렇게 해설을 했죠. 29번에. 자, 이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기본 임대료는 분양 면적 1000제곱미터 5만 원, 5천만 원이고요. 자, 전년도 연임대료가 5,500입니다. 추가로 500만 원이 더 지급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500만 원이 지급됐다는 거는 자, 어떻습니까? 어때요? 500만 원을 지급됐다는 거는 얘 금액을 지금 모르잖아요. X. 자, 그럼 X에서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그 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거는 따라서 5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자,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한 게 500만 원이 되잖아요. 500만 원. 그럼 우리가 X를 알고 싶잖아요. 그럼 500만 원을 5%로 나눠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5%로 나누게 되면은 자, 당연히 1억이 됩니다. 자, 1억 5%는 10% 반이잖아요. 그럼 1억에 10%는 1000만 원인데 반은 500만 원이니까 자, 여기가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3억에서 2억 빼면 1억이 되잖아. 그지? 자, 그럼 어떻습니까?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2억이죠. 2억을 초과하는 거에 대한 거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냈어요. 그러니까 작년 낸 거는 연 임대료 총 5,500만 원을 그냥 구하라라는 게 쉬웠죠. 근데 이거를 주어줬잖아, 얘네들이. 좀 다르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 5,000이고요. 얘가 5,500이다. 그럼 당연히 넌 500만 원이 될 거 아니야. 그 500만 원이 왜 나왔어? 자, 이거 모르겠어. 그죠? 이 차이니까. 이 전체에서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이니까. 자, 이거 몰라. 그러면 자, 얘가 얼마냐에 따라서 얘가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 이걸 빼면 얘가 되니까. 그럼 얘는 몰라.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X를 해놓고 5%는 500만 원이야. 이렇게 해보자. 그 500만 원을 5%로 나눠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가볼게요. 500만 원을 치고 나누기 5%를 우리가 누르면 1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계산기도 연비 그냥 요령이 치면 돼, 치면. 자, 500을 쳤어. 500만 원. 5 빵빵빵빵빵빵 나누기 5%로 나눠. 그럼 1억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1억이야. 그럼 1억이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를 빼봐. 그럼 얘가 2억이야. 그러면 3억에서 우리가 손익분기점이 얼마야? 손익분기점이 2억이지. 그럼 2억에 대해서 1억 차이가 났잖아. 그럼 거기다가 5%니까 500만 원 더해서 55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어렵게 나왔어요. 그 다음 정답 5번이 정답이죠. 좀 어렵게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 풀었던 우리가 어떻습니까? 30회 때의 문제랑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9번보다는 30회 때 비율 임대차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이건 돌려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지는 것을 말씀드리면 얘 안 나왔거든요. 근데 기출문제를 뺏겨. 그럼 30회 때 누군가 냈어. 출제원이. 아, 그러면 30회도 이거 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좀 초짜지, 이 사람이.
그 전에 걸 안 봤으니까. 이건 안 놔뒀던 건데. 자, 그러면 좀 달리 내야겠다. 똑같이 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기출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럼 역사상 29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가 아예 이 키워드가 돼버린 거죠.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30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수식을 찾는 겁니다. 계산이 아니라 합해 시간가치 계수가 6가지 계수를 찾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얘가 뭘 원하는지를 봐야 되는 말이에요. A는 매월 말 50만 원씩이 동그라미 치면 연금이거든. 자, 이거를 5년 동안 적립해서 가입했다. 자, 이걸 명목금리 3%의 월복리로 미래가치. 자, 어때? 우리가 이거는 미래를 뭉친 금액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란 말이야. 그럼 연금의 내가 계수지. 그럼 연금의 내가 계수를 알아야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는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을 R로 나눈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월이란 말이에요. 월. 자, 당연히 50만 원을 곱하겠지. 그럼 이 식이 중요한데, 자, 어떻게 된다? R이 내려가야 돼. 근데 월은 12개월로 나눠.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 12로 나눠서 그 R이 소점으로 3%니까 0.03이라고 하면 됐잖아. 요게 맞는 거지. 그러면 요거 나온 거 찾아. 그러면 2번밖에 없네. 자, 이것도 어떻게 돼? 1 플러스에다가 R을 우리가 어떻게 써? 12를 0.03으로 나눴지.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어떻게 됩니까? 5년이 아니라 이제 12개월로 곱해야 되니까 12 곱하기 5를 곱해서 개월수를 가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요거를 비슷한 거 찾아내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몇 번? 2번이 정답이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식만 알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아닙니다. 이 수식을 찾는다는 자체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31번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31번은 이제 우리가 항상 이것도 조금 응용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좀 제가 편법을 가르쳐 드렸다면은 그 편법을 좀 이용했으면은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31번. A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연초에 4억을 대출받았다. 자, A가 받는 대출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금리와 2회차에 상환해야 할 원금은 어떻게 됐냐. 자, 일단 제가 오리지널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냈고 편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는데, 이건 좀 너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리고 하고요. 마지막 이제 시간이죠. 31번은 좀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해드리고 하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문제를 분석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타임에 이제 31회 때 우리 기출문제 해설은 31번서부터 쭉 40번까지 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31번 계산, 34번 계산, 그 다음에 38번, 그 다음에 39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거의 다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거의 평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 하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와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마지막 시간에 할 텐데, 자, 갈게요. 그럼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난이도가 최상이다라는 거를 조금 우리가 체크해 볼게요. 자, 갈게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16번서부터 풀었죠. 특히 이제 16번에 공매라는 게 처음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어떤 게 획기적이었어요. 자, 23번입니다. 자, 23번을 법령상 도입된 순서로 이제 낼 게 없으니까 이제 별걸 다 내죠. 그러니까 40문항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32에도 이런 유사한 거가 나올 수가 있지만 일단 기출은 먹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맞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몇 개를 더 집어넣겠죠. 23번 꼭 체크하시고요. 26번이었어요. 조금 우리가 자본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가 27번도 처음 나왔던 유형입니다. 수익성 지수를 이렇게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기출이니까 꼭 가져가시고요. 29번이죠. 자, 30배 때는 그냥 우리가 연 임대료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 구해줬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알아. 기본 임대료도 알아. 근데 총 매출액에서 지금 어때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의 초과하는 부분의 퍼센트야. 그러면 지금 여기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 왜? 자, 500만 원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 우리가 X에다가 얼마 초과하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이라는 걸 답해 봅시다. 1억이 5% 500이잖아. 그게 X였지. 그럼 그 1억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1억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을 빼는 거지.
그럼 1억은 3억에서 2억 빼면 1억이기 때문에 2억이 손익분기점에 대한 매출액이다. 어려웠습니다. 30번도 수식을 남겨야 되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 31번은 제가 마지막 다음 시간에 또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